오늘은요 정치권의 따끔한 일침을 내려주시는 김진애 전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따끔하게 일침 김진애 에너지입니다. 나 일침 그러면 봉침 생각나. 옛날에 그 벌들한테 또 침도 맞고 그래서 따끔하게 탁 쏘면 또 요즘 머리가 또 깬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방송하시고 네. 어떠셨어요? 뭐 그냥 재밌죠. 뭐 우리 노영희 앵커님하고 얘기하는 건 항상 즐겁습니다. 네, 정말 재밌었어요. 방송 아닌 것처럼 하는 방송. 예, 하여튼간 우리 김진애 그 의원님하고 얘기를 하면 좀 시원해요. 확실히 그 에어컨.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다들 시원하다 그럴까? 그러니까 시원시원하고 말을 아주 직설적으로 팍팍 촌철살인처럼 해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명쾌하게 얘기하는 거 있는데 저도 굉장히 눈치 보면서 준비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래요? 전혀 안 보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제가 눈치 그러니까 어느 사회든지 그렇지만 우리 사회들은 눈치 안 보면 못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노영희 앵커님도 여기까지 오셨다는 건 눈치를 참 잘 봤다는 눈치 거죠. 팔다니까요, 제가. 아니 저는 그게 화가 나는 게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저렇게 눈치가 없냐고요. 눈치가 없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됐냐고. 눈치 안 보니까 오히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난 그게 왜냐면 이른바 우리가 그 사회에서 공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서로 간의 눈치를 잘 봐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자기 줄서기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의 감정이 어떨지, 저 사람의 생각은 어떠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좋겠다. 이런 거에 서로 공적 눈치를 보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김경렬 비대위원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신 저는 이것저것 하고 싶었던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고 싶었던 말을. 네. 그랬더니 또 막 난리가 나고 서로 시끄럽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김경렬 비대위원도 그렇고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가겠다. 이게 사실 그동안의 스탠스였는데 갑자기 주말 사이에 나 불출마하겠다고 딱 나선 거예요. 네. 김경렬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아니 또 잘못 짚은 거지 뭐. 잘못 짚은 거예요? 똥거리예요 또. 아니 왜냐하면 용산에서 원하는 거는 사실은 비대위원 사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용산에서 원하는 건 이 사람이 그쪽에 뭐 마포에 불출마하고 말고 이러게 아니라. 아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만약 출마 의사가 있으면 비대위원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당연하잖아요. 그거는 권력을 이용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용산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저 사람이 출마를 하든 안 하든 출마하면은 경선에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럴 텐데 뭐 상관이 있어. 근데 꼴 보기 싫으니까 빨리 비대위원에 사퇴해 주길 바라는 건데 그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김경률 혼자서 막 튕겨봤겠죠. 그렇죠. 뭐 한동훈 비대위원하고 같이 튕겼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튕기면은 뭐냐면 어차피 지금 정청래 의원하고 저기도 나왔잖아요. 여론조사 나오면 두 자리 수 격차거든요. 어차피 본선에서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경선에서도 뭐 저기 하고. 그런데 딱 보면은 출마하는 거는 일종의 어음 같은 거지만 지금 비대위원은 캐시란 말이죠. 그러네. 자기네들은. 진짜 출마는 어음이네. 그럼요. 예. 그것도 확실하게 돌려받지 못할 어음 같은 것이요. 근데 저 비대위원은 지금 당장 보호를 받고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러니까 비대위원을 지키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용산의 뜻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끊임없이 그동안 꼬랑지를 내렸잖아요. 네. 뭐 딴 얘기하고 뭐 민주당 공격하고 노무현 재단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물타기 하다가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 자리에 있는 한 마리 앙뚜아네트 이 이미지는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는 이제 용산은 참 그걸 전 그럴 거라고 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상식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 선언한 것에 대해서 사실 뭐 마포에서 정청래를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지만은 어쨌든 예의를 갖춘 거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싫어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좀 참자. 일단 좀 그만한다고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정리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다. 용산 이긴 거다. 이랬는데. 아니, 일종의 이제, 일단은 조금은 이긴 거지요. 네. 근데 우리 뜻은 그게 아닌데. 그리고 저 존재 자체가 지금 비대위원 존재 자체가 그런데. 근데 이거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도 이제 일단은 이제 일종의 봉합의 네, 수순이라고 봐요. 네. 계속해서 또 다른 게 터질 수가 있으니까 봉합한 건데 저는 이거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면 생각해요. 이게 사실 뭐 봉합도 제대로 된 봉합도 아닐 뿐더러 네. 결과론적으로는 계속해서 용산이나 대통령실에 있는 그 높으신 분들은 속에서 막 열불이 나 있는 상태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 물러나지 않고 그냥 정리하는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될 것이다. 안 될 거고요.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7일 네. 기자회견 끝나고 나면 네.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따라서 그 다음 수순이 생길 건데 어차피 이번 사태로 인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은 무슨 뭐 끝났을까? 맨날 장담하기를 뭐 술잔이 식기 전에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할 때는 네. 아니 제가 이렇게 마포 을에 출마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대통령실이 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맞아. 이런 그때 식의 그랬어요. 얘기까지도 네. 했는데 하여튼간에 뭐 꼬랑지에 탕 내린 모처럼 된 거고요. 어쩔지 이거만 하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스타일국인 그러니까 거죠. 체면이 좀 손상됐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너무 경솔했다. 저렇게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런 식의 사천이라는 말을 들 걸 하는 것도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이런 정도로 봉합을 해. 그러니까 얼마나 김명률에게 의지를 하면 아마 의지할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나 봐요. 몇 명 안 된대요. 이게 네. 인허그룹이 몇 명, 네. 의사결정하는 그룹이 몇 명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이 김경률 의원이었던 얘기가 있어요. 크게 되지 못하겠어요. 아 그래요? 크게 되지 못해요? 아니 참모진들이 좀 저기가 있어야지. 그거 가지고는 안 되지.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리는 천공이. 그리고 왜 이렇게 변절한 사람을 좋아해? 어쨌든 천공이 한동훈 대선 후보감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동안. 그래서 그게 또 회자가 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나올 때는 좀 말이 좀 달라졌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또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은 또 이제 봉합해줘야 되니까 네, 당분간은 그러니까 그런 그러는 얘기 거죠.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거 좀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번에 KBS랑 그 녹화 대담 하지 않습니까? 표정이 왜 그러세요? 녹화 대담. 예, 신년 기자회견 안 하는데 대신에 KBS랑 녹화 대담한다. 그래서 지금 KBS는 편집하느라고 난리가 났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이래요. 그래서 어제 녹화해서 결국 수요일에 방영된다는 거거든요. 아니 무슨 편집하는데 사흘이나 걸려요? 할 게 많은가 보죠? 아니 저는 솔직히는 좀 무섭기도 한데. 아, 무서워요? 야, 아니 무섭다는 게 왜냐하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못 하는 것도 정말 X 팔리는 일인데 네. 이거는 뭐냐면 정말 국민으로서 화가 나는 일이거든요. 기자들이 나를 대신해서 이것저것 물어봐줘야 물어봐주고 되는데.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거는 만약 녹화를 하더라도 뭐 오후에 녹화하고 저녁에 내보내는 정도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흘 뒤면은 이제 여기서 사흘이면 세상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무슨 일이 터져 있을지 모르고 그러는 건데 그건 너무 성의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무 성의가 있을까봐 무섭다. 이건 뭐냐 하면 너무 성의가 있을까 지금 당연히 김건희 디올백에 관련된 입장이 나올 텐데 그거에서 과연 어떻게 나올까? 이게 혹시 국민들이 화난 정말 불이 나지 않습니까? 이 불난 가슴에 또 기름을 껴얹지는 않을까? 그 다음에 혹시 이 편집하는 동안에 무슨 자료 화면 같은 거 놓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늘 것 같은데 왜냐면 너무 대통령 얼굴만 하루 종일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 아니 원래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재미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네. 왜냐하면 국가적인 일을 다루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다가 뭐 재미나게 한다고 무슨 뭐 자료화면을 넣거나 그 자료화면에 이번에 무슨 뭐 노래도 부르셨다며. 네. 변진섭의 뭐 우리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이런 노래 부르셨다고 그러는데 네. 혹시 자료화면을 쓰려고 녹음해 놓으신 게 아닌가 막 이런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최근에 솔직히 우리가 뭐 김건희 디올백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해외 언론에 많이 나고 그러니까 네, 맞아요. 정말 고개를 못 들겠잖아요. 부끄럽게. 거기다가 네. 드디어는 뉴욕타임스 일면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아십니까? 뉴욕타임즈도 그렇고 프랑스 르몽드지도 나오고. 아니 근데 정말 엄청납니다. 뉴욕타임스 일면에 나왔다는 건 이게 단순히 이게 스캔들이고 뭐 좀 흥미롭고 이런 것 때문만이 아닐 것 같거든요. 뭔가 그래요? 정치적인 함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함의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죠. 물론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고 바이든하고 근데 바이든한테 주는 사인일 수도 있고 너 더 같이 놀지 마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많이 뽑아내 이럴 수도 있고 뭐 이지만 하여튼 뉴욕 타임스 일면에 나온다는 거는 단순하게 사건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정부나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막 우리나라 언론이 뭐 말만 하면은 막 혼내주고 시민 넘기고 막 그러는데 뉴욕타임즈한테는 그런 걸 못하나 봐요. 압수수색 해야죠. 자, 어쨌든 아니 근데 그거까지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좀 이상하게 그 일본 언론에 대해서 네, 산케이 신문. 뭐 소송도 걸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도 이거는 뭐냐면 대통령에 이거 있으면 자기네들이 문제를 삼는 거면은 당연히 그 보고 뭐라 그러죠 반박 자료를 내고 그래야 네,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한 번도 외국 왜 이렇게 데서 한 미국에는 걸 본 적이 꼬랑지를 또 없어요. 내리는 거야 도대체. 자, 나 정말.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얘기되고 있는 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왜 생방으로 직접 질문을 못하게 하느냐, 이거 편집한다는 게 말이 됐느냐 이거였고요. 니네가 왜 하필이면 또 KBS랑 이런 거 하느냐 이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나 이런 또 보수적인 분들이 하는 반박은 이거더라고요. 문재인도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 이런 얘기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KBS랑 하지 않았냐. 그다음에 문재인도 녹화하지 않았냐. 막 이런 얘기해요. 이게 네. 같은 사장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일까요? 아니요,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녹화도 할 수 있고, KBS는 공영방송이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도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 자체를 첫 번째에 기자회견 했고, 두 번째에만 네, 이거를 맞아요. 했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 당시에 기억나시겠지만, KBS 그 앵커가 상당히 공격적인 질문을 했지요. 독재자라는 식으로. 뭐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해서 근자감 나중에. 얘기죠, 근자감. 그거는 딴 그럼 거였어요. 딴 거? 그거는 경기신문의 김혜령 경기, 예, 지금 예. 대변인 하는 사람이고 이건 다 이거였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어떤 게 나올지는 이제 두고 봐야죠. 그런 거 안 두고 나오겠죠. 봐야죠. 편집도 했는데. 다 우리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조금 말을 그렇게 활발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좀 이제 어눌하게 하시는 편이지만 질문을 피하시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 악성 질문이 나오더라도 그거에 어떻게 답변하느냐가 대통령의 품격이죠. 됨됨이를 딱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안심하는 거죠. 위기에도 담담하게 잘 대처능이 대하시겠구나. 있구나. 이것저것 네. 잘 짚어내시고 계시구나. 네. 근데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의 너무 사랑꾼의 이미지만 만약 부각이 된다면 야, 걱정이다. 우리 말에 있잖아요. 이거 뭐 여성 비하적인 것도 있지만 아니 저렇게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국정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국민들한테. 네. 다음 주에 혹시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신랄하게 까게. 네. 어쨌든 사랑을 되게 좋아하시는 대통령이다 이거 같은데. 사랑은 아닙니다. 화제를 옮기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목련꽃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가 서울이 될 것이다. 이야 무슨 아니 거기가 요새 이렇게 시적이 돼요. 이거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요. 근데요, 목련꽃이 피는 한동훈 위원장님, 목련꽃은요 이른 봄에 피기 때문에 3월 초에 이미 펴요. 끝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네. 목련꽃은 피자마자 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뭐 한꺼번에 피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제 뭐 하겠다는 거야. 게다가- 왜냐면 저는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은근히 서울의 봄에 대해서 의식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서울의 봄에 대해서 그거 잊어먹지 말고요. 목련꽃이 피는 봄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러는 것 같아요. 목련 피는 봄, 네. 서울의 봄. 그러네. 서울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 김포 서울 편입설은 이미 물 건너간 거 아니었나요? 그럼요. 근데 왜 이런 걸 들고 나오죠? 이미 행안부에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 네, 왜냐하면 안 뭘 된다고. 하려고 그러면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쵸. 주민투표를 준비할 사안,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그러니까 이거는 네. 마냥 당론으로 정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뭐 오세훈 시장, 인천의 무슨 시장, 네. 유 시장, 네. 그다음 홍준표 시장 다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론으로 채택을 못 하는 거고 세 번째 정책적으로 이게 바람직한 거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선거용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번에도 얘기하는 게 난 내가 너무 한심한 게 하필이면 김포, 구리, 의정부, 그다음에 진짜. 고양
이건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선거에서 뭔가 유리할 수 힘을 있는. 좀 써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곳이군요. 네, 그런데 특히 이제 구리나 이런 데는 더구나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요, 그 네 지역이 빠지면 지금 경기 남북도도 추진하겠다 그러잖아요. 경기 북도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고양시를 빼고 나서 어떻게 경기 북도가 성립을 하겠어요? 그렇죠. 고양시가 얼마나 큰데. 그렇죠. 구리는 김포는 엄청나게 또 크거든요. 그러니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요, 한동훈 위원장님이 정책에 대해서는 천동벌거숭이에요.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세요. 근데 말을 막 지른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 할 때는 지금 이제 위원장이 뭘 이렇게 판단을 한다기보다는 당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면은 위원장은 거기다가 조금만 살 붙여서 네. 목련 피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소리는 하는 거고. 네.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쓰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철규 그 위원이 혹시나 인재영입 출마할지도 위원. 네. 모른다. 인재영입 위원장이 올지도 모른다. 이런 데고. 김포는 지금 김포시장이 국힘인데 뭐 조금 뭐 좀 하면은 뭐가 될 수 있죠. 김포는 항상 스윙 보터처럼. 보터처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수.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자꾸 이렇게 들쑤시고 건드리고 이게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 전체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근데 대한민국 자꾸- 전체에 좋지 않아. 지금 이런 거 하면은요, 이거는 다른 지역의 네, 상대적 박탈감이 심할 것 같은데. 심각할 거예요. 오히려 부산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저기 지역은 오히려 지금 메가시티가 지금 맨 처음에 얘기했던 데가 부산이기 때문에 네, 메가시티. 그런 데는 오히려 나쁠 거고요.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지역적인 거로 봤을 때 일부 지역의 선거에는 자기네들이 도움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자기네들 선거용이라는 거 알면서도 찍어주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근데 그렇죠. 일반 국민들 뭐 서울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겠죠. 그렇군요. 네, 자, 총선 현안 본격적으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접수가 마감이 됐어요. 예,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용산 2차전, 3차전 나올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제가 그 명단을 살펴보니까 정말 박 터지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랬거든요. 어떻습니까? 박 터져야죠. 박 터져야 됩니까? 박 터지겠죠. 근데 이제 지금도 되게 패턴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영남 쪽, 예. 영남 쪽에는 지금 뭐 용핵관이나 혹은 검사 출신이나 이런 예, 사람들이 진짜 꽤 많이 꽂았더라고요, 딱 엄청나게. 꽂았기 때문에 예. 거기는 뭐 거의 나중에 저 현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 이게 저기고요. TK는 아직도 구도를 설정을 못한 것 같아요. TK는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박근혜 변수도 있고 또 제3신당하고의 변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하는 것 같고 여기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너무 현역을 그냥 일괄적으로 떨어뜨리면 또 다 절로 넘어가 버리거나 무소속으로 가지 않겠냐. 그렇죠. 그래서 경선도 좀 붙여보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수도권은 사실은 뭐 경선을 붙여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실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수도권은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많이 본인의 뜻대로 더군다나 웃기잖아요. 이번에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뭐 당 기여도 같은 거 평가하는데 15%를 갖는다는 건 난 그런 걸 그러니까. 처음 봐요. 왜 그러죠? 완전 독재야. 아니 왜 국힘은 그렇게 독재를 그냥 받아들여요? 난 그런 건 너무 웃겨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네. 그런 걸 신경 안 쓰나 봐요. 신경 안 쓰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신경 지금 쓰는데 조금이라도 말을 하면 또 지켜가지고 무슨 문제가 될까 봐. 그래서 그러는 거죠. 저는 그렇게 왜 오늘 제가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 꼬랑지 내리는 게 그쪽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이슈에서 또 쓰게 되는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근데 수도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마 운용을 어차피 수도권에서 많이 이기질 못하니까 뭐 지금도 얘기가 수도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용산이 어떻게 내린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민주당이 그렇게 또 수도권에서 선전하지 않을 거다 이런 예측들도 있어요. 아니 그거는 모릅니다. 솔직히 수도권에서 지금 한 110석인가 돼요. 정말 너무 많이 얻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110석을 다 얻기도 쉽지 않을 거고요. 아마 그 중에서 한 10석 정도는 잃어버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기존에 그걸 지키는 것만 해도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뭐 가령 경기 같은 데는 훨씬 더 좀 아무래도 좀 나은데, 서울 같은 거는 팽팽하게 맞붙을 때, 그리고 서울은 또 얘기를 안 하셨는데, 서울도 지금 온갖 공약 가지고 이른바 아파트 공약, 세금 풀어주는 공약, 세금 안 내게 해주는 공약, 뭐 이런 거 가지고서는 굉장히 집중 공략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뛰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안 좋아진 거에다가 민주당 공천이 친명 뭐 비명 이 개파 갈등 때문에 좀 너무 시끄러워져서 되게 안 좋다 이런 얘기 좀 하거든요. 어떻게 아니요, 되실 것 뭐 같아요? 저는 뭐 공천은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아, 그건 당연한 거다. 저는 왜냐하면 이런 거 가지고 계속들 얘기하는데, 공천은 시끄러운 거 가지고 시끄러운 게 당연한 거고요. 공천에 떨어질까봐 기존의 의원들이 전전긍긍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공천에 임하는 사람들이, 나는 지금 이른바 지금의 실세, 이재명 대표를 그걸 파는 것도, 그것도 뭐 이렇게 그건 저는 당연한 거라고 봐요. 당연하다. 다만 거기에 이제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여론을 가지고서는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실제로 경선을 끝까지 가봐야 알겠으나, 아마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 완전히 룰이 다 정해지는 않았는데, 네. 경선에는 다 참여를 시킨다. 그래야지 빨리 나가질 못하니까 그렇죠. 경선을 참여시키고, 결선 투표제. 왜냐하면 경선이 3명 이상이 되면 되게 현역이 되게 이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결선 투표까지 가자. 뭐 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아니 저는 공천 가지고 뭐라 그러는 사람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저같이 그냥 국회의원직 내려놓고 나 출마 안 합니다 이러는 사람은 모르지만, 국회의원 돼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공천에 목을 매는 게 당연한 거죠. 엄청 목을 매긴 하는데 네. 또 그게 당연한 거다. 네. 네.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좀 통합에 방점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잖아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못 했는데, 네. 네. 어저께 이제 요새 친명, 비명, 네. 친문 가지고 좀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네. 몇 개 지역구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몇 개만 그런 거예요? 아니, 뭐, 이제 그런 데도 있지만 좀 네. 색깔이 뚜렷한데, 가령 네. 윤영찬 위원이 뭐 청와대 출신 아니에요. 네, 청와대 네. 출신 말하자면 친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거기에 이른바 친명의 이수진 위원이 이번에 도전을 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성동 이수진 의리죠. 의원이 근데 솔직히 친명이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제 비례대표인데, 네. 그냥 친명 믿고 간다 이렇게들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현근택 위원 대신, 현근택 후보 네, 대신에 현근택 간 거기 네,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싸우려고 그러면 뭔가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저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아마 성동 을인가? 네. 거기에 임종석 위원이 실장. 나오겠다는. 네, 네. 거기도 뭐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비서실장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가령 얘기하는데, 이현주 위원은 또 들어온다 그러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임종석 오지 말라 그러고. 오지 말라 그러고. 추미애 의원은 뭐 특히 누구 파라 그럴 수는 없지만,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어 보인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요거는 저는 개별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요? 윤영찬 위원은 뭐 당연한 경선으로 저기를 할 테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솔직히 임종석 전 비서실장님은 정계 은퇴하셨었잖아. 그 본인이 안 나온다 그랬다가 이제 나오는 거죠, 사실은. 글쎄요. 나는 그런 건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도 많아요, 지금. 아니 근데 비서실장 경우에는 나는 좀 그건 이상. 그러면 안 임종석 된다? 실장님 정도의 저기는 조금 저는 근데 거기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네, 또 사실 편을 거기를 들어주고. 놔두고 서초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거는 되게 못마땅하지. 왜 자기 지역구를 물려준 사람한테는 나중에도 또 저기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참 싫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명문정당으로 나서자 이렇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사실 말은 했어요. 어차피 이재명의 명문 명과. 정당이 돼요.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서로 다툼은 없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아니요. 다퉈야지 경쟁해야지 무슨 소리야. 다툼은 있고. 공천에 경쟁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그다음 끝나고 나면 똘똘 뭉쳐가지고서 이제. 근데 안 그러잖아. 지난번에 하도 시끄러웠던 게 아니 선거 때는 시끄러울 거고요. 선거 때는 또 다 뭉쳐가지고 할 거고. 그다음에 또 국회 운영할 때는 또 싸워야지. 근데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하고 그럴 때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워낙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아니요. 저는 워낙 치열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긴 건데 그거는 이낙연 그거 인정 안 한 거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 결국은 측에서. 이낙연 후보가 좀 졸렬했다고 보죠. 저는. 아니 왜냐하면 저는요 경선 해가지고 지고 그러니까 그거 나서 딱 받아들여야 그다음에 되는데. 국회 끝나고 받아들이는 거지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냐면 선거는 어떤 거든지 간에 이기고 지고 하는 게 누구 하나는 져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럼요. 저는요 네. 이 정치가 제가 이게 참 그런데 이게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합해도 그거 많이 해요. 그거 네. 가지고 논아야 되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네, 파이가 그게 정해져 참 못마땅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왜냐하면 또 다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럼요. 우리 스포츠에서도 다 그런 게 또 다음 기회가 있잖아요. 이번에 그런데 또 이제 지더라도. 연세들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이게 마지막이라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저 들었어요. 정치는 오직 지금 이기는 게 제일 그러니까 중요하대요. 나우앤 히어가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그렇대요. 나중에 어딨냐. 다 그렇대요. 부도수표다 이러잖아요. 얘기하죠. 그렇대요. 자, 근데 어쨌든 이제 뭐 명문 정당이든 뭐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그래야 된다. 시끄러운 건 당연한 거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될 선택은 하나입니다. 선거제. 그렇습니다. 제일 큰 네, 그거 이슈시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이걸 물어봐야지,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일단은 그동안 저도 당원 투표를 결정한다라는 거는 좀 걱정을 했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한테 모든 걸 총괄 위임했기 근데 그거 때문에 더 문제 아니야. 왜냐면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에 내가 약속한 게 있는데 나중에 대선 후보로서 약속을 지켰나 안 지켰나 이런 얘기 나오면 또 아니요.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지는 않게 봐요. 왜냐하면 그래요? 이런 거는 당원 투표를 하면은 그냥 나빠요? 당 대표의 의지대로 가게 마련입니다.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그거는 비겁하게 보이는 거고 여기선 결단을 하시고 그다음에 당원 투표에서는 추인을 하도록 하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그 방법을 가지고 이제 결론이 나지 않겠어요.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셔야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평가 그러니까 가령 예컨대 예전에 서울시당, 부산시당 보궐선거 때는요. 이낙연 대표가 잘못 판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원까지 구축하면서 후보를 내셨습니다.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이제 도지사였는데 네, 도지사는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우리 안 내야 보궐선거 안 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정치적인 판단이 정무적인 판단이 그렇죠. 어땠다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판단에 대해서 그 다음에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왜냐하면 저도 연동형 저는 기본적으로 제 소신은 다당제를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거가 좋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표의 등가성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선거제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준 연동제를 해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두 가지의 실패를 해서 하나는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지만 편법인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 세태가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쪼개졌어요. 내부가. 가령 이제 진보 쪽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쪼개지고 지금도 서로 쪼개지고 많이 하고 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근데 지금도 저는 더 웃기는 게 국민의힘은 우리는 위성정당 만들 거야. 네, 그리고 이미 등록까지 했다고 그러잖아. 아니, 우리는 저렇게 떳떳하게 편법 쓰겠다는 사람은 처음 봐요. 아니, 그런데도 그런 정당 찍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던데. 글쎄, 그러니까 왜 저쪽에서는 불법이냐, 편법이냐. 네. 자기네들 뜻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그냥 국회에서 정해진 법은 자기네들 뜻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법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연동형으로 계속 만약 이번에 연동형으로 한다라고 그럴 것 같으면 여전히 상당히 진보 진영이 여기저기 쪼개질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했다가 그것도 또 자연적인 정치적인 흐름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어쨌든 문 전 대통령은 준연동형 지지한다는 것 같고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하겠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뭐 정권 심판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너무 강력하게 자기 의지대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국회가 힘을 못 쓰니까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은 좀 욕을 먹더라도 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 이 정도까지는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네. 다만 문제가 이렇게 하면은 소수정당은
7%를 못 얻어요. 못 얻어요. 네, 못 얻어요. 그래서 소수 정당에 대해서는 3%로 하자라고 네. 하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그거라도 사실은 그거라도 하는데 그거 3%도 얻기 힘들어요. 그래요? 사실은 쪼개지면. 왜냐하면 3%를 가질 수 있는 게 사실은 호남에서는 가령 이낙연 신당, 가령 뭐 영남에서는 정의당에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막 이준석 신당 뭐 이렇게 이낙연 해가지고 신당에 가질 수 있을까? 그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가 그 수도권에서도 이거 다 쪼개지면은 다 알겠지만 3%를 얻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더 낮추는 그러니까 가령 뭐 1%나 2%로 낮추는 그건 너무 낮잖아요. 2%까지 하자는 그런 얘기가 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가 있는데, 뭐, 이런 게 다, 정말 현실 정치라는 건 너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 간에, 이거는 짊어지고, 그 다음에 가야 된다. 설득하시고, 그 다음에 실현시키시고, 나중에 책임지십시오.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런 선택은 없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 생각이 들면 그 길을 택하는 것밖에 없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진애 의원하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